안녕하세요. 오늘은 나딩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딩스는 어떤 윤리학자죠? 맞아요. 쉽게 말하면 배려 윤리와 관련 있는 학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배려 윤리는 일단 정의 윤리, 누구 또좀 맞아요. 콜버그죠. 콜버그와 조금 반대되는 측면이 있는 건 다들 아실 거예요. 그리고 덕 윤리와도 반대되는 측면이 있는데요. 어떤 점이 반대가 될까요? 덕 윤리 같은 경우에는 개별적인 덕에 초점을 맞췄잖아요. 근데 배려 윤리에서는 어떤 게 중점이 되죠? 맞아요. 관계. 배려받는 사람과 배려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관계를 초점 맞춰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봉사라는 가치를 가르치고자 해요. 덕 윤리에 따르면 봉사라는 개별적인 덕을 가르치면 봉사를 하는 봉사자한테만 의식이 집중이 돼요. 봉사자한테만. 하지만 배려 윤리에 따르면 봉사를 받는 사람과 봉사를 하는 사람 그 관계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보다 상호성의 도덕, 상호성의 배려, 상호성의 원리를 충족시킬 수 있다라는 차이점이 있죠. 그래서 덕 윤리는 개별적인 덕이고 배려 윤리는 관계적인 측면에서 다룬다는 점이 차이점입니다. 자, 그러면은 나딩스는 도덕 교육의 목표를 무엇이라고 보았을까요? 나딩스는 도덕 교육의 목표를 윤리적 이상의 고양과 증진이라고 보았어요. 윤리적 이상. 그럼 나딩스가 생각하는 윤리적인 이상은 무엇이었을까요? 나딩스에게 이상은 자신을 배려하는 사람으로서 유지시키는 것을 윤리적인 이상이라고 했어요. 내가 배려하는 사람으로서 있는 것을 유지하고 꾸준히 강화해 나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자. 배려하는 사람으로서 유지되고 강화하려는 노력을 하는 사람을 윤리적인 이상이라고 봤어요. 그래서 이 윤리적인 이상을 최선의 자라고 봤어요. 자아 중에서도 최선이다. 배려하는 사람으로서 남는다. 그런 모습을 갖는 게 최선의 자아다라고 생각을 했고 이런 자아를 가져야만이 당위성을 유지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그러면 나딩스는 자아를 어떤 자아가 있다고 생각했을까요? 먼저 현실적인 자아가 있다고 했어요. 현실적인 자아. 우리 같은 현실적인 자아고요. 두 번째는 윤리적인 자아가 있다고 했어요. 윤리적인 자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상적인 자아. 최선의 자아죠. 자기를 배려하는 사람으로서 유지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강화하는 이상적인 자아. 이 윤리적인 자아는 뭐냐면 실제적인 관계에서의 자아를 말해요.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배려를 받는 자아를 윤리적인 자아라고 했어요.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윤리적인 자아, 이상적인 자아 뭐 이런 식으로 구분을 했는데 어쨌든 도덕교육의 목표는 지금 교육을 하기 위해서 보는 거니까 윤리적인 이상의 고양과 증진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윤리적인 이상이라는 키워드가 중등 기출에서 나왔습니다.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는 그러면 이 나딩스는 배려 윤리를 강조한 건 알겠는데 이 배려는 뭔가 배려를 이제 추상적인데 뭐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상호성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나딩스 같은 경우에는 이 배려를 누구나 가지고 태어난다고 생각했어요. 누구나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배려하는 태도는 누구나 가지고 태어난다. 그리고 태어나서도 자기가 아기였을 때 받은 그 배려를 받은 기억과 그 태도를 다 기억하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는 배려적인 태도는 이 윤리적 상대주의에 반대되는 거죠. 반대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가지고 있다. 배려하는 태도 누구나 가지고 있다라고 보았어요. 그럼 이 나딩스에게 배려하는 사람, 배려자의 의식 상태를 구분을 할 수가 있다고 했는데 먼저 몰동이라고 외워주면 돼요. 몰동. 몰동이라고 외워주시면 되는데 몰두 그리고 동기적 전치 이 두 가지라고 생각했어요. 몰두는 뭐냐면 상대방이 느끼는 것을 내가 똑같이 느끼고 수용하는 것을 말해요. 상대방이 느끼는 모든 것을 내가 느끼고 수용한다. 그러면 상대방이 생각하고 있는 것을 느끼는 거니까 어떤 측면일까요? 감정적인 측면에 가깝겠죠. 그래서 이 나딩스의 윤리는 도덕성의 감정적인 측면, 정서적인 측면을 강조했어요. 동기적 전치는 뭐냐? 이제 얘가 감정적인 측면이었으면 동기적인 전치는 어떻게 보면 반응을 하는 거예요. 반응을 하는 것인데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지. 뭐 예를 들어볼게요. 몰두 예를 들어보면 친구가 모의고사를 봤어요. 근데 모의고사 성적이 너무 안 나온 거예요. 그때 이 친구는 어떤 기분이 들까요? 시험이 며칠 안 남았는데 모의고사 성적이 안 나왔을 때 당연히 자신에 대한 분노, 자책, 뭐 답답함 이런 거죠. 답답함 이런 거를 수용하는 거예요. 몰두 같은 경우에는 이런 친구가 느끼는 것을 수용하는 거예요. 받아들이고 수용해주는 걸 바로 몰두라고 합니다. 그럼 수용해주는 게 약간 감정이입이랑 비슷한 것 같은데 맞나요? 아닙니다. 감정이입과는 조금 다른 측면이 있는데요. 감정이입 같은 경우에는 행동에 초점을 맞춘다.
하지만 이건 뭐예요? 몰두 같은 경우에는 정서적인 측면에 좀 더 초점을 맞췄어요. 감정이입이라고 쳤을 때는 그러면 내가 만약에 이런 거죠. 그 모의고사를 망했을 때, 모고를 망쳤을 때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할지? 아니면 어떤 행동을 했을지?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모의고사를 망쳤을 때 시험지를 찢었는데 내가 만약에 그 친구였으면 시험지를 찢었을까? 아니면 시험지를 불태웠을까? 뭐 이런 식으로 그 상황에 나를 대입해서 생각해보는 것. 행동적인 초점, 행동에 조금 더 초점을 맞췄으니까 감정이입은 행동에 초점을 맞췄고, 몰두 같은 경우에는 정서적인 측면에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서로 어떻다? 같은 게 아니에요. 다르다. 좀 다른 측면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동기적 전치는 반응을 하는 것이라는데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상대방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지 반응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이 친구가 이제 모의고사를 망쳤는데 내가 이 친구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이 친구가 잘 못하는 과목이 만약에 수학이다 하면은 이 수학 과목에 대해서 내가 조금 더 팁을 준다던가 아니면 뭐 지도 방안 같은 거 정리한 파일을 준다던가 하는 식으로 내가 어떤 걸 이 상대방을 위해서 할 수 있을지를 생각하는 게 동기적 전치예요. 그래서 배려자의 의식상태는 몰동이라고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몰두와 동기적 전치다. 그러면 이제 사무성이 중요하다고 했으니까 배려자 말고 또 누구를 같이 생각해 봐야 되겠죠? 맞아요. 피배려자예요. 이 피배려자의 의식상태는 감인, 반응 이렇게 구분을 할 수 있는데요. 이 감인 반응은 뭘까요? 감수, 인정, 반응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는 감수, 두 번째는 인정, 세 번째는 반응한다. 감수는 내가 배려받았다 라는 것을 감수, 마음을 느끼고 인정 머리로 인정하고 반응을 해주는 거죠. 예를 들면 뭐 아기였을 때는 누구나 어른에게 배려를 받잖아요. 자기가 잘 성장하게 나기 위해서는 배려를 받는데 그 엄마가 아기를 위해서 이유식을 줬을 때 아이가 슬쩍 싱긋 웃는다. 이런 게 바로 반응이죠. 그래서 피배려자의 의식 상태는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할 수 있고, 이런 상호성의 관계를 통해서 배려가 이루어진다라고 보았어요. 그러면 나딩스는 이 배려는 누구한테나 보편적인 태도인 건 알겠는데 어떻게 교육을 할까? 자, 배려 윤리. 이 배려 윤리에서 교육하는 방법은 먼저 모, 대, 실, 인격으로 구성을 할 수 있어요. 먼저 모 같은 경우는 뭘까? 모범을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대는 뭘까요? 대화를 한다는 건데 이 대화가 그냥 일상적인 대화 맞는데, 자, 격려하고 상대방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상대방이 하는 이야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격려해주는 그런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대화고, 그리고 예를 들면 도덕적인 문제에 관해서 뭐 이야기를 하는 그런 대화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대화 내용은 뭐 이런 식으로 하고, 대화자의 관계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사실은 대화하는 사람들 간의 관계가 더 중요하다라고 봤고, 이 대화를 통해서 대화를 하는 사람과의 관계를 좀 더 증진하기 위해서는 대인관계적인 추론이 필요하다. 대인관계적 추론을 통해서 대화를 잘 이끌어 나가야 한다라고도 주장을 했습니다. 자, 다음 실은 뭘까요? 실은 실천이야. 실천. 실천은 어떤 방식으로 나타날 수 있냐면 도제 방식이나 봉사나 협동학습을 통해서 우리가 배려윤리 교육할 수가 있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인격은 뭐 인정과 격려. 인정과 격려는 아까 자아가 여러 개 있다고 했잖아요. 그 중에서 좋은 자아를 인정해주고 격려를 해준다는 거죠. 여기까지가 배려윤리 교육 방법 하나, 둘, 셋, 네 가지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 나딩스도 배려 모형을 주장을 했어요. 배려 모형은 4단계로 구성이 되는데요. 1, 2, 3, 4.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려 모형은 첫 번째 단계는 뭐냐? 이제 도덕 문제를 상호관계 측면에서 파악해 보기. 지금 직면에 있는 도덕 문제가 있을 거예요. 이 도덕 문제를 상호관계적인 측면에서 파악을 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자신의 감정을 살피고 상대방의 감정을 공감하기. 자, 내 감정을 먼저 살핀 다음에 다른 상대방의 감정을 공감해주는 건데, 어떻게 보면 지금 몰두의 과정과 비슷하죠. 몰두, 상대방이 느끼는 것을 내가 수용해주는 거죠. 약간 비슷한데, 상대방의 필요에 몰두하고 이를 보다 넓은 배려의 관계에서 고려하기. 상대방의 필요에 몰두하고 이를 보다 넓은 배려의 관계에서 고려하기. 이거는 뭐랑 비슷하죠?
동기적 전치와 몰두와 비슷한데요. 여기서 몰두라는 단어가 그냥 나와버려요. 상대방의 필요가 뭔지 몰두를 해주고 이를 보다 넓은 배려의 관계에서 고려하기는 내가 뭘 할 수 있을지 생각하는 거니까 동기적인 전치인데요. 이를 보다 넓은 배려의 관계에서 고려하기는 무슨 말인지 잘 모를 수 있어요. 이를 보다 넓은 배려의 관계에서 고려한다라는 말은 먼저 나 그리고 나와 근처에 있는 친밀한 사람 그리고 낯선 사람 이 순서대로 모두에게 필요한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행동이 뭔지를 생각한다는 거예요. 나 그리고 친밀한 사람 그리고 낯선 사람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그런 행동이 뭔지를 고려한다는 것입니다. 4번은 상대방을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고 실천해 보기입니다. 진짜 실천을 한다는 거죠. 내가 뭘 할 수 있을지 생각하는 거에서 그치지 않고 직접 실천을 한다. 이렇게 모형은 4단계로 구성이 됐어요. 그래서 이 배려자의 의식 상태, 몰두, 동기적 전치와 같은 내용들이 다 놓아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나딩스가 말했던 배려 교육 방법과 모형이었고요. 하나만 더 추가적으로 하자면 나딩스는 또 배려를 구분을 했어요. 배려에 종류가 있다. 배려에도 종류가 있는데 배려라고 다 똑같은 종류가 아니고 자연적인 배려와 그리고 윤리적인 배려가 있다. 이 자연적인 배려는 뭐예요? 맞아요. 내가 원래부터 가지고 있었던 원래 태어났을 때부터 배려하는 태도를 갖추고 있다고 했잖아요. 자연적인 열망에서 비롯된 그런 배려를 말해요. 뭐 그냥 힘든 상황을 보면 도와주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잖아요. 그런 열망을 말하고 그래서 감정적인 측면에 좀 가까워요. 윤리적인 배려는 뭘까요? 윤리적 배려? 뭔가 딱 교육을 받아서 하는 배려 같은데 라는 느낌이 들잖아요. 내가 배려받았던 기억이 있을 거 아니에요. 경험이나 이 기억들을 회상하면서 나도 누군가를 도와줘야겠다. 나도 어려웠을 때 누가 도와줬으니까 나도 도와줘야겠다. 이런 기억이나 경험이 이 배려를 촉진시키는 거죠. 그래서 의무감에 하는 배려를 윤리적인 배려라고 봤어요. 그리고 자연적인 배려와 윤리적인 배려가 모두 같은 선상에 있는 건 아니고 이 나딕스 입장에서는 어떤 배려가 더 우위에 있다고 봤을까요? 맞아요. 감정적인 측면을 조금 더 중시했기 때문에 자연적인 배려가 더 우위에 있다라고 보았습니다. 여기까지는 나딩스의 이론이었고요. 다음에는 이제 중등 기출에서 어떤 키워드가 나왔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딩스는 배려 교육 방법 중에 배려의 실천을 위해서 봉사활동과 더불어 이것을 강조했다. 이것은 아이들로 하여금 힌트가 있네요. 함께하는 활동을 통해 서로 배울 수 있게 격려함으로써 윤리를 발달시키는 것이다. 배려를 실천하는 계기가 된다. 배려를 실천하는 계기가 되는 거. 배려를 실천하는 방법은 모대실 인격이었잖아요, 여러분. 모대실 인격 중에 인정과 격려 아니고 모델링 아니고 대화 아니고 실천 중에서 어떤 거였어요? 실천 중에서 협동학습이랑 봉사활동 그리고 도제 방식이 있었잖아요. 그 중에서 봉사활동과 더불어서 도제 방식 아니면 협동하는 건데 함께하는 활동이니까 뭐예요? 협동 학습이겠죠. 협동학습, 이거 기출이었습니다. 자, 문제는 도덕교육의 방법적인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 그럴 때는 방법을 많이 사용하는데 그 방법이 뭐라고 했어요? 모대실, 인격이라고 했잖아요. 이거 모델링, 대화, 실천, 인정과 격려였어요. 그러면 학생들의 자신 이것을 키우도록 돕는 도덕교육의 목표가 뭐였어요? 윤리적 이상의 고양과 증진이었어요. 자신의 윤리적인 이상을 키우도록 돕는 그런 윤리적 이상 맞죠? 4가지 실천 방법을 강조하였는데 첫 번째는 언행을 통해서 배려관계, 모범을 보여주는 것은 바로 모델링이잖아. 모델링, 모범.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본보기라고 하죠. 본보기의 방법. 본보기의 방법인데 모범을 그냥 본보기라고 하면 되고요. 내면에 가지고 있는 더 훌륭한 자아를 찾아서 격려해주는 인정과 격려인데 이 모범 같은 경우도 그렇고 얘도 그렇고 앞에 답에 나와 있는데 똑같이 쓰는 건 아니겠죠. 인정과 격려 합쳐서 뭐라고 할까요? 확인이라고 합니다. 확인의 방법. 그리고 이것과 이것이 있다. 이것과 이것은 뭐예요? 대화와 실천이겠죠. 도덕적 대화와 실천 기회에 부여할 방법이 있다. 자, 다음 도덕교육은 교육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사람들이 모든 관련자들을 도덕적으로 만들려고 하는 교육을 말한다. 교육을 받는 사람들은 이것을 고양시킨다. 목표가 아까 뭐라 했어요? 윤리적 이상의 고양과 증진이었죠. 그러면 이거는 윤리적 이상의 고양이죠. 교육 내용은 이것이라는 주제를 중심으로 새롭게 조직되어야 한다. 주요 방법은 모대실 인격이죠. 모대실 인격이고 배려를 유지하고 강화시켜주는 이것의 고양의 교육이 목표가 있다. 윤리적 이상이겠죠. 윤리적 이상이고 이거는 배려겠죠. 당연히 배려. 자, 그리고 확인이라고도 하고 확언이라고도 해요. 배려윤리 관점에서 도덕교육의 4가지 기본 요소들을 갖추고 있는데 뭘까요? 4가지를 하면 모대실 인격밖에 없겠죠. 모대실 인격 이게 4가지 기본 구성 요소라고도 합니다. 자, 그러면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학교는 이것과 이것 같은 배려의 실천 기회. 그러면 모델실 인격 중에서 실천 중에서 뭐가 있어요? 도제 방식이 있고, 협동하는 방식이 있고, 봉사활동을 하는 방식이 있다고 했잖아요. 이 세 가지 중에 주면 뭘까? 협동하는 건 이미 나왔어요. 소거하고, 도제 방식 아닌 봉사활동인데, 이거는 다양한 유료의 배려를 경험할 필요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협동학습 어쩌고저쩌고 내용적인 측면에서 일장의 도덕적 문제를 개방적인 방식으로 다룬다. 그러면 배려의 실천 기회니까 도제 방식보다는 봉사활동인 것 같고요.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일상의 도덕적 문제를 개방적인 방식으로 다룬다. 개방적인 대화를 한다는 거죠. 그 논쟁적인 토론과 우리가 하는 대화는 배려 윤리에서 하는 대화는 다르다. 형식적인 측면에서는 어떤 추론의 방식으로 한다고 했어요. 형식적인 도덕적 대인관계 추론의 방식으로 상대방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진다. 그리고 논쟁적 대화보다는 상호 이해나 관계 증진이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일상적인 대화의 형식을 의미하는데 그래서 대인관계 추론의 방식으로 한다. 맞았습니다. 이거는 아까 봉사활동이었고요. 배려를 할 때 배려하는 사람은 두 가지 의식 상태가 필요하다. 하나는 전념이고 이는 배려하는 사람이 진실을 보고 듣고 느끼고 이해하는 것이다. 그래서 동이라고 했잖아요. 첫 번째는 몰두, 두 번째는 동기적 전지라고 했어요. 다른 하나는 이건데 다른 배려하는 사람의 동기 에너지가 배려가 필요한 사람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다. 그리고 배려를 받는 사람도 배려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반응을 보여야 된다. 여기까지. 이게 두 개가 배려자의 의식 상태인데 전념이 나왔어요. 그럼 이건 뭐야? 동기적 전지겠죠. 전념은 몰두하는 거랑 똑같다. 전념. 그래서 동기적 전지는 내가 뭘 해야 되는지 동기 에너지, 행동적인 에너지가 배려를 필요한 사람으로 향해 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행동적인 측면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뭘 해줄 수 있을지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동기 에너지, 동기적 전지라는 말이죠. 타인을 도덕적으로 만나는 배려 관계는 우리가 의식적이거나 무의식적으로 좋은 것이라고 인지하는 인간적인 조건과 동일시된다. 이 땡땡땡 배려는 모성적 배려처럼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자 하는 성향과 동기화된 것이다. 이 배려는 모성적인 배려처럼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것에서 배려하고 배려를 받은 일련의 기억들이 의존한다. 대인관계적 추론과 분석적 추론은 그 성격이 다르다. 대인관계적 추론 또 나왔어요. 그래서 대인관계적 추론은 배려윤리에서 강조하는 대화의 방식을 형식적인 측면을 말하는 거예요. 대인관계적 추론의 방법을 통해서 관계 증진을 위해서 노력하고 그 상대방이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관심을 갖고 격려를 해주는 그런 대화가 중요하다라고 보았죠. 이것은 답을 뭘까요, 여러분? 자연적 배려. 우리 아까 배려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했잖아요. 첫 번째는 자연적 배려, 두 번째는 윤리적 배려가 있는데 자연적 배려는 자연적인 열망에서부터 나와서 배려를 하는 거라고 했죠. 그래서 이 자연적 배려는 모성적 배려처럼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자 하는 성향, 열망으로부터 동기화된 것이다. 이것은 도덕적 동기를 제공해 주는 것은 배려를 향한 우리의 동경과 열망이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적 배려, 배려의 종류 중에서 자연적인 배려다. 그리고 윤리적인 이상 또 나왔어요. 윤리적인 이상에서 배려하고 배려를 받은 인력의 기억들에 의존해서 한다. 근데 나의 의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뒤에 누가 나와요? 칸트. 그래서 윤리적인 이상은 내가 배려하는 사람으로서 남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라고 말했죠. 노력하는 자라고 말했어요. 이 윤리적인 이상을 통해서 내가 배려를 해야 한다라는 당위를 유지할 수 있다고 했어요. 이 당위는 의무라는 말과 똑같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의무, 윤리적 이상, 의무. 칸트가 나온 거는 칸트도 의무 윤리학을 주장했기 때문인데 의무라고 생각하는 그 느낌은 살짝 다를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중동 기출이었고요. 다시 한번 어떤 키워드가 나왔는지 살펴보면 봉사활동, 그리고 대인관계적 추론의 방식, 동기적 전지, 자연적 배려, 윤리적 이상, 대인관계적 추론, 그리고 협동학습, 윤리적 이상, 모델실 인격, 윤리적 이상, 윤리적 이상, 모델실 인격, 배려, 모델실 인격 이게 나왔어요. 그러면 방법적인 측면에서 많이 강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아무튼 여기까지